JTBC가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로 뉴스룸 시작합니다. 이재명 34.1, 윤석열 42.4, 8.3%포인트 차입니다. 대선을 16일 남긴 시점에서 두 후보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자 대결에선 윤석열 후보가 40%를 넘었습니다. JTBC 여론조사에선 처음입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네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34.1%, 윤석열 후보 42.4%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 범위 바뀐 8.3%포인트 앞섰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3.2%, 안철수 후보 6.6%였습니다. 지난 2주간 이 후보 지지율엔 변화가 없었지만 윤 후보 지지율은 2.5%포인트 올라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JTBC 조사를 기준으로 윤 후보가 사자 대결에서 40%를 돌파한 건 처음입니다. 연령별로 윤 후보는 50대에서 8.8%포인트, 60대에서 6%포인트 올랐고 이 후보는 20대에서 5%포인트, 40대에서 4.3%포인트 올랐습니다. 적폐 청산 논쟁이 벌어지면서 양쪽의 지지층이 다 결집하긴 했는데요. 정권 교체 여론층 자체의 규모가 크고 상승 여력이 컸기 때문에 윤 후보 지지도의 상승에 더 많은 영향을 줬다. 윤 후보는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후보보다 지지율 수치가 높았습니다. 다만 호남에선 이 후보 69.8%, 윤 후보 11.8%로 이 후보가 크게 앞섰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1월 중순 14%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는지와 상관없이 어떤 후보가 당선될 것 같은지도 물었습니다. 직전 조사에서 이 후보를 역전한 윤 후보는 이번엔 50%대를 처음으로 돌파하며 격차를 벌렸습니다.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응답은 58.3%, 정권 유지는 37.3%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전화로 면접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정치 보복을 예고했다는 응답보다는 원론적인 발언이란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무속 논란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고석승 기자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전 정권의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최근까지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 후보의 해당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부정부패가 있으면 수사하겠다는 원칙적인 발언이란 답변은 53.3%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예고란 응답 41.8%보다 11.5%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에서도 원칙적인 발언이라고 답한 비율이 55.7%로 과반이었습니다. 적폐 수사에 대한 여론은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라는 그 찬반 여론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태도, 가치 판단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민주당이 집중 공세를 펴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무속 관련 논란에 대한 생각도 물었습니다. 윤 후보가 무속인들과 관련됐다는 주장이 윤 후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묻자 51.2%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5.8%로 5.4%포인트 격차로 오차 범위 내에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27.5%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핵심 지지층 사이에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근 선거운동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을 잘한다 50.9%, 윤석열 후보가 선거운동을 잘한다 56%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네, 여론 읽어주는 기자 안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앞서 본 지지율은 야권 단일화가 결렬되기 직전에 나온 수치고 결렬 이후의 판세도 오늘 분석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 여론조사는 어제 오후 2시쯤 끝났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 여파는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고요. 예. 선언 직전까지의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지지율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안철수 후보 지지율 이번 조사에서 6.6%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조사 때뿐만 아니라 1월 달에 이 14%를 기록한 이후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여왔던 겁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계층에서도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면요. 윤 후보의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도 72.4%까지 오른 반면 안 후보의 지지율은 9.3%로 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 후보가 단일화를 결렬을 선언한 건데요. 무엇보다도 이 안 후보가 원했던 이 경선 방식의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 안 후보가 제안했던 방식의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적합도와 경쟁력 각각 물어보는 방식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더니 윤 후보가요. 적합도에서는 9.1%포인트 높았고요. 경쟁력에서는 이보다 격차가 더 벌어져서 27.2%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안 후보 방식대로 진행이 됐더라도 윤 후보가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요. 윤 후보 측은 이를 거절했고요.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결렬이었습니다. 네. 단일화는 이제 없는 걸로 전제를 해야겠습니다. 판세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일각에서는 앞으로 안 후보 지지층 이동에 대한 언급을 하지만요. 이것보다는 안철수 후보 자체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중도층 표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단일화 국면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협상 파트너였다면 이 결렬 선언 이후부터는 이 경쟁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도 표심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오차 범위 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강 후보 어느 쪽으로도 썰려 있지 않고요. 이 중도층 앞으로도 지지 후보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응답도 가장 높은 계층입니다. 이 때문에 안 후보가 앞으로 윤 후보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거 운동을 전환한다면요. 이 선거 막판에 중도층이 표심을 최종 결정하는 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일화 변수가 사라지면서 이 정권 교체 희망측이 윤 후보 쪽으로 아예 결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 단일화 결렬에도 현 판세는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짚어볼 게 투표율인데 지금 확진자가 워낙 늘고 있어서 투표율이 높을지 혹은 낮을지 이게 또 선거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대선 투표에 영향을 받는 확진자 규모가 많게는 100만 명가량 될 수도 있다. 이런 추산도 나오고 있는데요. 100만 명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 코로나가 확진돼도 투표하겠느냐 이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래도 나는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 응답, 정체 응답에서 67.2%였는데요. 이를 저희가 연령별로 한번 따져보니까요. 20대에서 가장 낮아서 51.9%만 적극 투표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요. 20대를 남녀로 나눠보니까 20대 남성이 47.2%만이 적극 투표하겠다라고 해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대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34.9%로 우세하고요. 특히 20대 남성에선 절반 넘게 윤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투표율이 역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의 판세 결론은요. 키를 진 건 안철수와 20대로 하겠습니다. 네, 안지연의 역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뉴스룸이 끝나는 저녁 8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법정 TV 토론이 시작됩니다. 저희 JTBC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토론회장 앞 상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최수영 기자, 뒤에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이는군요. 네, 저는 지금 상암동의 토론회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각 후보의 지지자들이 수백 명씩 굉장히 많이 모여서 이렇게 열띤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색깔의 풍선들, 깃발, 현수막, 북과 장구 등의 여러 응원 도구도 등장한 상황입니다. 특히 후보가 등장할 때마다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그 응원 경쟁은 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 JTBC도 저녁 8시부터 오늘 토론을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토론 주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상되는 쟁점도 들어볼까요? 네, 우선 오늘의 토론 주제는 바로 경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 그리고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특히 이재명 후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부각할 전략인데요. 앞선 두 차례의 TV 토론보다도 더 공세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이렇게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제 문제에 취약하다는 그런 비판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제 오늘 모든 일정을 비우고 이 오늘 토론 준비에 매진을 했습니다. 두 후보의 대표적인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코로나 대응 특위를 가동을 해서 자영업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비슷한데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지원액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 두 양강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면서 차별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결렬된 이후에 오늘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요. 그만큼 두 후보 간의 신경전도 오늘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현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JTBC가 입수한 대장동 수사 기록에 담긴 새로운 내용을 오늘도 보도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은 저축은행이 빌려준 1,805억 원입니다. 이 돈을 끌어온 건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였습니다. 당시 조 씨는 그 대가로 10억 원 이상을 챙겼습니다. 또 회사 돈 90억 원을 빼돌리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2011년 시작된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의 두 차례 수사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저희가 입수한 수사 기록에는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화동인 6호의 주인은 조현성 변호사, 박영수 전 특검의 법무법인 강남 소속입니다. 그런데 녹취록에서 대장동 멤버들이 지목한 실제 주인은 조우영 씨,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1,805억 원을 끌어온 인물입니다. 조 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10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12년 2월부터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자신과 김만배, 조우영이 두 번째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김만배가 조우영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고 조우영은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실제로 주인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던 겁니다. 당시 주인 검사는 윤석열 중수 2과장입니다. 지난해 10월 취재진이 만난 조 씨는 그땐 대장동과 관련된 질문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저한테 와장창 그 통지서가 날라오더라고요. 대장동에 대해서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형사 입건되지 않은 조 씨는 2014년 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또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7월 2일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남 씨가 예금보험공사 고발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입니다. 수사관이 그냥 덮어줬다. 아예 터놓고 덮어줬다면서 만배영이 고생을 많이 했다. A 검사장이 직접 수사관에게 전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수사관에게 우영이도 빼줘라 이렇게 말하니 무혐의로 종결하겠다. 다시 부르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던 겁니다. 실제로 2013년 조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로 2015년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로비는 없었다며 특검으로 밝히자고 주장해왔습니다.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하자고 벌써 얘기한 게 언제입니까? 정말 자신이 없으면 못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버티던가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영을 처음 조사한 박모 전 검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네, 녹취록과 수사 기록을 입수해 분석 중인 봉지욱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입수한 자료가 어느 정도 분량입니까?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작년 10월에 그 정영학 회계사가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USB와 녹음기 사진입니다. 수사 보고서의 한 페이지고요. 예. 일단 녹음 파일은 총 130개고 시간으로 따지면 약 150시간. 그리고 저희는 이 중에 약 70개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예. 녹음 파일도 있습니까? 육성이 담긴?
지금 녹취록과 별도로 그 대장동 핵심 멤버들을 조사한 피의자 신문 조서 일부도 저희가 확보했고 또 일부는 육성 파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녹취록과 육성 파일을 비교하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2011년에 대검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가 부실하지 않았냐 이런 네. 의혹은 그동안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부터요. 이번에 녹취록이나 혹은 수사 기록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밝혀진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살펴보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 3곳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 3곳에서 이제 부산저축은행 혹은 저축은행 그 수사 관련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특히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대장동 수사에서 검사에게 말한 진술 조서를 보면요. 2011년 대검 중수부 상황을 진술하면서 김만배가 조우영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커피만 한 잔 마시고 와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당시 주인 검사가 누구냐 이렇게 검사가 물으니까 윤석열 중수 2과장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조 씨는 그 대검 중수부 조사 때 입건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4년 후에 경찰이 이 같은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2015년에 징역형을 받았고요. 검찰에서 안 됐고 경찰에서 네. 이제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4년 후에 뒤늦게 유죄 판결을 받은 거고 이번에 저희가 이 수사 기록과 저희 취재 기록을 종합을 해보니까 조우영 씨가 바로 천화동인 6호의 숨은 주인, 실제 주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당시에 로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그러면 부실하고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취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사 기록과 작년에 취재한 거를 종합해 보면요. 작년 10월에 제가 조우영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예. 약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고요. 당시 조 씨가 한 말 중에 계좌를 압수수색 당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 네, 자신의 계좌를 대검 중수부가 압수수색했다라는 예. 건데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조 씨가 대출을 알선 수수료로 약 20억 원을 받았고 또 이후에 약 90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상황이 계좌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당연히 뭔가 자금의 흐름이 이상하다라는 걸 검사도 충분히 알았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조 씨는 일단 당시에 검사가 대장동과 관련 질문은 아예 하질 않았다. 네. 그리고 관련 질문은 없었다고 말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남욱 그 진술 조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일방적인 진술이라 저희가 추가적인 검증도 더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그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다각도로 접촉하면서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돈이 아직도 대장동 땅에 묻혀 있다면서요? 네. 저희도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 대장동 개발에 저축은행 돈 1,805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보니까 지금도 원금 383억 원, 이자까지 합쳐서 총 2,600억 원 이상이 땅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회수할 수 없습니다. 네. 회수가 안 됩니까? 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당시 대검 중수부의 중수 2과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들어봤습니까? 네, 오늘 저희가 앞서도 계속 입장을 밝혀왔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거듭 밝힌 바와 같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거짓 물타기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분석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분석 중에 또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지욱 기자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소속된 변호사가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따르면 A 변호사가 다니는 투자회사 동료가 최근에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엿새 전인 지난 15일 A 변호사를 자문위원회에서 해촉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해당 변호사에게 연락했지만 공식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엔 코로나 상황 보겠습니다. 병상은 충분하다고 되풀이했던 방역당국의 말과는 달리 현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재택 치료를 받던 7개월 아기가 병원을 찾다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숨졌습니다. 먼저 임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에서 다급한 119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재택 치료 중인 7개월 아기가 눈 흰자를 보이며 경기를 일으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 6분 만에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아기가 병원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40여 분 뒤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병원을 찾은 다음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가 22시 17분이었습니다.
아기는 집 근처가 아닌 경기도 안산 종합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집에서 17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인근 10곳이 넘는 병원에 수소문했지만 모두 준비가 안 된다며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병원마다 그 음압병상이 없어서 그랬던 걸까요? 그런 병원도 있고 안 그러면 영아 자체를 치료를 못하는 병원이 있고 사정은 다를 것 같아요. 방역당국은 아기가 숨진 것은 병상 문제라기보다 응급의료 체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응급 상황에서 영유아나 임신부들이 곧바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숫자로 보이는 병상은 충분해 보이더라도 실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재택치료 받는 환자들은 47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끼리 연달아 감염되는 경우도 늘어나는데요. 이럴 경우에 얼마 동안 격리를 해야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윤영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내일로 7일간의 격리가 끝나는 확진자 A씨. 함께 살고 있는 B씨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으면 언제 격리가 끝날까요? 그동안은 B씨 격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추가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 따르면 A씨의 격리는 예정대로 내일 끝납니다. 동거인 중에 추가 감염자가 나와도 본인 격리 기간만 채우면 해제됩니다. 이럴 경우 A씨는 회사에 출근할 수 있을까요? 격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외부 활동이나 근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격리 후에도 바이러스는 나올 수 있어 각별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일주일이 되면서 많이 사그라들지만 2주까지는 대부분 나와요. 그 다음 일주간은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KF를 만남을 최대한 안 해야죠. 방역당국은 학교나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근무자의 경우엔 추가 확진자 격리가 끝날 때까지 업무를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PCR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가족 전체가 PCR 검사를 받습니다. 확진자의 이제 문자 캡처본하고 또는 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후 확진자의 격리 해제 전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진자는 검사 없이 자동으로 격리가 해제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몸에 상처가 없어서 모른 채 지나갈 수 있는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저희가 추적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갑자기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가 이상해서 유치원 CCTV를 보니 여러 학대 정황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엄마에게 알리면 엄마를 때리겠다고 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유치원입니다. 담임교사가 아이의 팔을 힘껏 잡아당깁니다. 주저앉자 몸을 잡고 세차게 흔듭니다. 하지만 몸에는 상처가 없어 부모도 모른 채 넘어갈 뻔했습니다. 아이가 통학버스를 안 타려 하거나 갑자기 장난감을 집어던지는 낯선 행동을 하자 CCTV를 확인한 겁니다. 나쁜 블랙 선생님 경찰서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검은색 옷, 검은색 앞치마였나? 주로 마스크도 검정색이고 그렇더라고요. CCTV 보기 전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후 다른 아이들도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아이도 있습니다. 너 있는데 때렸어. 니야 엄마한테 말하지면 엄마 떼지야 한다고 그랬어. 교실에 혼자 남겨두고 불을 꺼버리는 등 정서 학대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 뒤에 혼자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불안을 호소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 반찬을 안 먹고 밥을 막 쑤셔 넣는 거예요, 입에. 자기 머리를 이렇게 막 때리고. 아이 5명이 학대를 당했다는 부모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담임교사의 학대와 함께 동료 교사와 원장이 학대를 방조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측은 담임교사가 사건 이후 퇴직했다며 부모들에게 사과하고 수사에도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담임교사 외에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60일 가까이 파업 중인 택배 노동조합이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CJ 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인원을 특정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통운은 지금 당장 대화에 나서라!
56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전국 택배 노조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선 후보 유세 차량도 등장했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2,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방역 지침상 집회는 299명까지 참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선거운동 형식일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지난 2년간 택배 노동자 22명이 과로로 숨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6월 정부와 택배회사, 노동자가 맺은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과로 주범으로 꼽히던 분류 작업을 올해부터 기사에게 시키지 않고 택배 요금도 일정 수준 이상의 처우 개선을 약속받았는데 이익 배분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CJ는 지난해 140원 택배 요금 올렸다고 했는데 자신들이 발표한 영업자료에 보면 327원이 인상됐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노조는 지난 10일부터 CJ 대한통운 본사도 점거 중입니다. 대한통운 측은 기사들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본사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노조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뾰족한 중재안을 내놓지 않는 사이 노노 갈등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물량이 지금 30%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할수록 저희가 벌 수 있는 돈은 줄어들고 노조는 오늘 오후부터 본관 사무실 점거는 해제하고 로비 시위를 이어가며 대화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현재 조합원 25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며 위원장 등에게 이번 주 1차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인테리어 공사하려고 온라인으로 전문가를 찾아서 맡겼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사라진 업자에게 수십 명이 당했다는 건데 구석찬 기자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경남 김해 한 학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벌써 개원을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공사가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한 인테리어 업자가 갑자기 잠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학원장 A씨는 계약금으로 건넨 8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목수분을 섭외를 했어요. 뼈대만 대충 세워놓고 그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주소로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집도 찾아가 봤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이렇게 당한 사람은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정보를 나누는 부산 경남 지역 소셜미디어에는 20명 넘는 피해자가 업자의 행방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업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업계 전문가들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함께 일하자며 계약서를 쓰고 일부 비용을 주다가 마지막엔 임금과 자재비를 챙겨 숨어버렸습니다. 처음엔 돈 잘 줍니다. 처음에는 신뢰를 점점 이렇게 이제 쌓아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크게 이제 터뜨리죠. 그게. 저는 거기 싱크를 넣어줬죠. 뭐 각서까지 받고 그랬는데 포기를 했지. 특히 코로나 시국 의뢰인과 업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서비스가 크게 늘어났지만 검증 과정은 여전히 허술합니다. 업자가 제공한 사업자 등록증을 볼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악덕 업체를 제대로 가려낼 수 없습니다. 약속된 공정 후 금액을 지급하는 안전거래 시스템도 현장에선 성금 요구가 많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경찰은 계약금만 받고 잠적한 업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펌뷸런스라고 불리는 차입니다. 구급 장비와 구급대원을 싣고 달리는 소방차인데요. 지난달에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환자를 구해내는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길을 걷던 한 남성이 갑자기 고꾸라집니다. 뒤에서 걸어가던 여성이 남성의 상태를 살피고 다른 여성이 달려와 급하게 신고합니다. 시민들이 쓰러진 남성의 몸 위로 겉옷을 덮어주고 팔과 다리를 주물러주기도 합니다. 무서웠어요. 내가 조금만 어리버리하면 한 생명이 위협될 수도 있겠다. 곧이어 소방차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불 끄는 소방대원 대신 흰 보호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내립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꺼내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심정지 출동 지령 방송이 내려왔을 때 전문 구급차, 일반 구급차가 다 다른 곳으로 출동을 나간 상태였어요. 출동했던 차는 소방펌프차와 구급차의 기능이 동시에 탑재된 펌뷸런스였습니다. 화재 진압을 담당하는 소방펌프차에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한 소방관을 배치하고 자동심장 충격기 등 구급장비를 탑재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출동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관내 아. 구급차들이 다 커버가 가능하고 예. 코로나 이후에는 병원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현장에 출동했던 4명의 펌뷸런스 대원들은 도착한 지 3분 20초 만에 환자의 맥박을 회복시켰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운이 좋았다고밖에 할 수가 없겠죠. 집에 있었으면 아마 제 방에 혼자 있었을 테니까 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요. 현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운영 중인 펌뷸런스는 119대로 지난해 1042건의 구급신고에 출동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오늘 밀착카메라는 큰 산불이 났던 경북 영덕에 다녀왔습니다. 불길은 잡혔지만 아직도 완전히 꺼진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희령 기자입니다. 산등성이가 벌겋게 타오릅니다. 뿌연 연기가 올라옵니다. 불이 지나간 자리는 구멍이 뚫린 것처럼 타버렸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시작된 산불은 산림 500헥타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큰 불은 꺼졌지만 지금도 잔불 정리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영덕군청 직원들이 잔불 정리 작업을 하러 산길을 올라갑니다. 계속 야간에 불씨가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걸 순찰하는 거예요, 순찰. 초입부터 새카맣게 탄 흙과 나무가 보입니다. 갈고리로 파내며 확인합니다. 낙엽이 생이 들다 보면 위에는 말려 있어도 그 안에서 불이 피는 경우가 있거든요. 산 중턱으로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갈색이어야 할 흙이 불에 타서 이렇게 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나뭇가지가 부서져 있는데요. 이 나무도 숯처럼 타버렸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곳도 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위에는 괜찮은데 밑에는 불이 다 지나갔다고 봐요. 다 죽죠. 자연적으로 다 고사됩니다. 밤에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띄워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이날 새벽에도 작은 불이 포착돼 인력을 투입해 정리합니다. 밤에 문을 안 닫습니다. 상반 4명과 야간 순찰조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마을 주민들에게도 산불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일입니다. 혼나요. 오른만 저래 떠다니죠. 그 무섭다니까. 연기인 줄 알고. 지금 또 밤에 한 번씩 나와요. 한 바퀴 이렇게 좀 불안하다 해야 되나? 불이 난 산은 영덕 특산물 송이버섯이 자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소나무에 가는 뿌리에서 송이가 나오는데 이제 이 나무는 조만간 고사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송이 생산은 일어날 수가 없죠. 새카맣게 타버린 산을 보면 막막한 마음뿐입니다. 내일부터는 안 올라 그래요. 왜요? 제 때문을 보니까 내 마음이 제 때문이가 되는 것 같아요. 25년 이상을 기다려야 소식이 되기 이전처럼 송이를 수확하지 않을까. 이번 산불이 처음 시작된 위치입니다. 이곳 현장에선 이런 농업용 반사 필름이 발견됐는데요. 필름이 바람을 타고 전선에 날아가 불꽃이 붙고 흙과 나무로 옮겨가면서 불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화 지점 근처 나무에서도 주변 과수농장들에서도 반사 필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얇고 가벼워 바람에 잘 날아갑니다. 불날 위험 있다고 쏘지 마라 이러면 안 되죠. 서도 수거 제대로 해가지고 처리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올해 들어 전국에서 벌써 140건이 넘는 산불이 났습니다. 봄이 되면 산불 위험은 더 커집니다. 작은 불씨가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뉴스데이스 문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브리핑은요. 지우개가 필요해입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 할 수만 있다면 2019년 7월 16일을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날을 말합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한 날입니다. 최근 윤 후보 지지자들이 고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며 이 영상을 이렇게 소환하고 있는 건데요. 고 의원은 마치 국회의원 고민정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요.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부정부패 척결이 아니라 부정부패의 몸통이었고 또 검찰개혁 완수가 아닌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요, 이분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살다가 딱 맞는 말 한 번 했더라고요. 저는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사라고 우리 윤석열 검사 생각합니다. 이렇게 김진태가 말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살다 김진태 의원 말에 동의할 때가 있습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석열 저격수를 자처했던 김진태 전 의원 말입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안 되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가 정말 진짠지 가짠지. 예? 도이치 모터스, 도이치 파이낸셜 그 주식 말입니다. 부당한 이득을 봤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간 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배우자의 학력 위조,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이렇게 먼저 제기했던 것이죠. 물론 지금 김 전 의원은 이렇게 유세차에 올라 윤석열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다만 과거 발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 남들보다 2배 더 뛰겠다고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내뱉은 말을 지울 수 있는 길, 지우개 같은 건 없죠. 앞으로도 이 점 유념하면서 정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연 10%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청년 희망 적금이 오늘부터 가입을 받았습니다. 일반 적금의 4배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느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오전부터 적금에 들려는 청년들이 몰리면서 은행 모바일 뱅킹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은행 창구에 신청하러 온 청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청년 희망 적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해 끝자리를 따라 오부제로 가입을 받아서 오늘은 1991년, 96년, 2001년생이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소득이 아예 없거나 이자와 배당으로 2천만 원 넘게 벌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파격적인 이자입니다. 우대금리를 고려한 최고 연 6% 이자에다 2년을 다 채울 경우 정부 예산으로 4%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적금과 달리 이자 소득세도 내지 않기 때문에 이자율이 최고 10.49%까지 올라갑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확실한 목돈을 마련하면서도 탄탄한 이유를 제공한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한도인 50만 원씩 2년간 적금을 붓는다면 원금 1,200만 원에 이자 75만 원, 정부의 저축장려금 36만 원까지 총 11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 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금리 적금이 나오자 젊은 층이 몰렸습니다. 유튜브 보고 나서 다음 주부터 회사 내에서나 이렇게 주변에서나 다 희망 적금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식이랑 그런 걸로도 뭐 더 수익성 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래가지고 저한테는 이게 더 안정적이고. 하지만 올해 예산은 456억 원으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전에 가입을 희망한 이들만 세어도 5명 가운데 1명밖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러자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네, 잠시 뒤에 저희 JTBC는 대선 후보 토론을 방송합니다. 그에 앞서서 저와 정치부 심수미 기자가 눈여겨볼 부분들을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